아, 시작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신영입니다. 자, 이 6주차 두 번째 강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디지털 방송 부분에 대한 진도를 좀 많이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페이지 바꿉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제 편성부터 쭉 살펴봤었는데, 그 선제 편성이라는 것은 주시청 시간대에 시작을 이제 좀 인기 있는 시청률이 좋은 그죠 강력한 인기 프로그램으로 죄송합니다. 강력한 인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선제 그죠. 그래서 일단 시청자를 확보해 놓으면 조금 이게 유출이 되더라도 좀 줄지 않을까, 유출되는 전체 그 시청자의 수가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레기 편성은 상대 경쟁사보다 조금 빨리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엇갈리게 하는 편성. 말 그대로 이거는 뭐 그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끼워넣기는 신설 프로가 있을 때 기존의 인기 프로 중간에 그냥 샌드위치 안에 햄을 넣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끼워넣기 편성이고, 그 반대로 그 신설 프로의 양쪽에 인기 프로, 기존 프로그램을 하나 끼워 넣는 거. 그게 양면 걸치기, 그 차이점이고. 자, 11번과 12번은 거의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스턴트 편성의 특별한 형태가 12번에서 소개했던 포격형 편성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상대 방송사의 그 시청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상 전략입니다. 일단 그 굉장히 제작비의 부담을 안고서 상대방의 우리의 시청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시청률을 낮추겠다는 굉장히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가장 이때가 시청률이 높아야 인기 프로그램 같으면 그때 좀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2편 혹은 4편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죠? 포격형은 정말 강력한 하나 단일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상대방의 시청률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스턴트 혹은 포격형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상업방송의 편성은 한마디로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죠?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펴는 편성 방법이고, 상호 보완적인 편성은 그 공영방송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경쟁 편성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편성이 도움이 되죠. 특히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결국은 방송의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언론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발전에 참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방송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번 거의 마무리, 끝나지는 못하고, 그죠? 많은 얘기를,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 환경의 변화 마무리하고 2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송 환경의 변화는 크게 3개였습니다. 매체 환경의 변화, 소비 이용, 미디어 이용 패턴, 이용 행태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죄송합니다. 1번과 2번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이 매체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디지털이라는 용어하고 융합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최근에 방송 매체의 환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은 디지털로 기결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신호나 모든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기 때문에 융합이 굉장히 수월해졌다.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과거는 매체가 다르면 완전히 별개의 매체로 인식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체가 다르더라도 결국 모든 신호들, 정보들은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다 모이게 되고 통합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뭔가 기존 것들이
디지털로 통합이 되니까 기존에 완전히 별개라고 인식됐지만 이제는 그 중에 몇 개가 뭉쳐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바탕이 깔리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의 발달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자, 이제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요. 그죠? 과거에는 방송은 방송이고 통신은 통신이었지만, 이제는 방송과 통신은 거의 뭐 같은 개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융합이에요, 융합. 디지털 융합,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의 매출을 따져봐도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디지털 매체, 그 중에서도 새로운 뉴미디어 쪽의 광고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다. 특히 최근에는 뉴미디어 중에서도 모바일 쪽에 SNS라든가 모바일 쪽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다. 그런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요. 자, 디지털화는 항상 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지털이 됐기 때문에 급속히 매체 내 매체 간 융합이 막 활발하게 일어난 거고, 또 모바일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그 발전이 되고, 이제는 무선 인터넷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무선 인터넷이 이렇게 그냥 뭐 자유롭고 상용이 되는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조차도 무선으로 되니까 모바일화, 이동성이, 휴대성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유형의 기기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죠.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방송도. 방송 콘텐츠라 그러지 방송 프로그램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옛날에 아날로그에 적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로 실어 보내는 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형식, 그게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이라는 것은 생산 방식에 특히 여기도 영향을 많이 줬죠. 그죠? 이제는 누구나 어디 시간 제약, 공간 제약 없이 쉽게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유튜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바일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자체가 개인적인 이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당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 이용 자체의 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 그죠? 이제는 뭡니까? 원하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서 내 혼자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시간은 개념도 예를 들어서 프라임 타임이라는 개념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방송에서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본방사수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보지를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나중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 엑기스만 모아놓은 짤방으로 보면 되는 거야. 짤을 보면 되는 거지. 굳이 본방 안 본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 7번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런 미디어 이용이 개인화가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디어는 거의 혼자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고 있고 외롭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원하는 관계는 그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얇지만 넓은 관계, 많은 사람.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뭡니까? 좁지만 깊은 관계, 아주 깊숙한 관계, 끈끈한 관계,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관계는 가벼운 유대에 불과하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될 수가 없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가족이죠. 그죠? 어차피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SNS라는 그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는 유대는 유대인데, 그죠? 관계는 관계인데 아주 가벼운 관계. 금방
얇기 때문에 금방 끊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런 관계에 여러분이 매몰되거나 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조금 새로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평소보다 좀 짧게 기존 내용들을 한번 뭐 복습이라면 복습이고 한번 훑어봤는데, 자, 오늘 세 번째 변화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소리를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산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새로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하고, 그죠? 그 인터넷,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 네트워크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소수만 할 수 있었어요. 제작, 송출, 유통, 뭐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여러 과정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것들이 융합돼서 제공되기 시작했고, 그죠? 또 옛날 같으면 방송을 수상기의 형태와 무관하게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를 봅니다. TV를 통해서 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봅니다. 또 DVD를 통해서 봅니다. 결국은 수상기예요, 수상기. 그죠? 그거의 저장 매체만 다를 뿐인데, 이제는 뭡니까?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화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또 핸드폰의 서비스 자체가 달라요. 월정액으로 볼 수 있고, 케이블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에 가지고 우리는 그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방송이라면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너무 많이 생겨났다. 결국 그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융합을 통해서 많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 환경 변화의 특성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디지털화와 융합은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로도 봤을 때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 정말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 자체가 아예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화가 발전해서 저는 스마트폰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컴퓨터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이 됐고 거기에 통화를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앱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그죠? 다양하게 보급 확대가 되죠. 또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 간에,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들 간에 매시업 서비스가 막 생겨났다.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제공되는데, 과거에는 하나의 콘텐츠는 하나의 그 기계에만 제공이 돼서 그걸 우리가 흔히 스크린이라 그럽니다. 혹은 윈도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엔스크린이 됐다.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매체는 사실 스크린이라는 그 개념하고 플랫폼이라는 개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쓰기도 한다. 멀티 플랫포밍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일단 매시업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유통, 가공,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완전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또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시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자기의 장점과 A와 B가 있으면 A 업체와 B 업체의 장점과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C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요. A에서 부족했던 거,
B에서 아쉬웠던 거를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C에서. 자, 그런 것이 매시업이라고 합니다. 가공한다는 뜻이에요. 가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매시업.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도 앱하고 그죠? 부동산 정보 앱하고 합쳐지면 뭡니까? 하우징 맵 앱이 나오죠. 뭡니까? 뭐 다방, 직방 이런 게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기존에 지도 정보하고 부동산의 개별 정보하고 요걸 합치면 어때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정말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지도상에서 찍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를까지 보여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자, 스크린이라는 개념하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좀 구별을 먼저 하고 요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 여기, 단위 매체예요. 단위 매체. 예를 들어 신문 플랫폼, 방송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완전히 상이한 성격을 지닌 매체들을 우리는 흔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단위 매체에는 어떻겠습니까? 또 세부적인 또 유형들이 존재하겠죠. 흔히 이제 방송이라면 채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른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스크린, 그죠? 혹은 윈도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큰 상위의 개념이고 그 밑에 스크린 혹은 윈도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스크린이라는 얘기는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 잘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송의 내용은 다 콘텐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콘텐츠, 하나의 콘텐츠는 옛날 같으면 하나에만 걸어요. 그죠? 자, 주말에 영화극장에서 영화는 텔레비전 하나에만 걸었단 말이야. 공중파 방송 하나. 근데 이제는 동일한 콘텐츠를 하나의 그 윈도우에만 거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방송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윈도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을 담당하는 이제 플랫폼, 방송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수단들,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스크린 혹은 윈도우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에는 하나의 그 콘텐츠는 하나의 스크린 혹은 하나의 윈도우에만 적합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화를 그냥 TV 수상기로 볼 수도 있고 폰으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가능해요. 왜? 디지털화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티빙 같은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티빙 같은 경우는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수상기. IPTV를 통해서 가든지 혹은 동그리 같은 거 꼽으면 스틱형 동그리가 있어요. 그걸 꼽으면 일종의 이게 OTT 비슷한 역할을 해가지고 TV에서 꽂아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스마트폰에서도 막바로 앱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옛날에는 한 개의 기계에서밖에 못 봤는데 이제는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엔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포밍이라는 개념은 여러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동시적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콘텐츠가 딱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 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왜? 아날로그 신호였으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엔스크린하고 멀티 플랫폼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그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신문도 뭐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면을 종이 신문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여러 매체를 넘나들면서 소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산업의 마지막, 자, 구체적인 산업 차원의 변화. 자, 방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협업이 필수적이 되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이거는 하나의 분야에만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잘하는 그 특성화가 돼 있다고, 특화가 돼 있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최근에 디지털 방송 분야 쪽은. 그러니까 다른 유행, 나하고 완전히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뭔가 답이 나오는 게 된 거예요. 계속 이거는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존에 없던 것이 창출이 되고, 그래서 수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업종이 다른 유형의 상이한 유형의 기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발전해 가지고 끊임없이, 아까 우리 매시업 같은 거 보셨잖아요. 끊임없이 서로가 사업 모델을 한번 찾아보고, 그죠?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성공하면 두 회사가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유기적인 그 연계를 맺고 결국 협업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기존에 그 우리가 뭐 2차 그 산업혁명이라든가 3차의 개념하고 최근에 4차 혁명의 개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 생태계 내에서 완전히 상이한 업종의 사람들끼리도 아이디어만 서로 그냥 잘 찾으면 정말 획기적인, 정말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됐다. 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방송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방송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의를 가집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방송의 개념,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에는 안 맞죠. 그죠? 일단,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불특정 다수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된다. 결국 특정한, 이게 그때만 해도 아날로그의 개념이니까 특정한 이제 플랫폼 혹은 특정한 매체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이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입자 위주로 방송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케이블이든 IPTV든 OTT든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또 전파를 이용한다는 2번. 어떻습니까? 통신에 기반을 둔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모바일, 케이블, 인터넷 이거는 전파 안 씁니다. 지상파라든가 위성, DMB는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혀 전파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여기 이제 전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내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강제적으로,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 내용이 나한테 강제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디지털 매체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또 단순한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콘텐츠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송 콘텐츠.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방송의 개념은 뭘까? 자, 프로그램 및 복합적인 콘텐츠, 결국 콘텐츠를 기획, 편성, 제작해서 전파만이 아닙니다. 유무선의 전기통신 설비,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공중이나 가입자한테 전송하는 게 아니고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돈을 받고 가입자한테만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콘텐츠, 프로그램이 아니고 콘텐츠로 바뀐 거고, 전파가 아니고 유무선의 전기 통신 설비, 전기도 아니고 통신까지 들어가요, 이제는. 그리고 전송이 아니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정의도 최근에 막 새로운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어요. 특히 그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혹은 OTT라고 하는 서비스들 지금 거의 뭐 지금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자, 아프리카 TV, 티빙, 유튜브 채널 등과 인터넷 OTT 방송의 등장이 굉장히 이 방송의 개념 자체를 좀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인 라디오 방송도 있고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럴 때 개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방송인가? 참 애매해요. 그렇다면 이 정의는 전혀 해당이 방송이라면 안 맞아요. 또 만약 방송이라면 이들도 역시 방송이라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공공성 혹은 공익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가짜 뉴스, 가짜 뭐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이상한 뉴스를 많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의 개념이 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방송이라고 포함을 시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방송이라고 포함이 된다면 기존의 방송에 부과된 방송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1인 유튜브 방송이 요즘 너무 인기지만 1인 유튜브 방송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해요. 사회적인 파급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그죠?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뭐 80만, 100만이 넘어간다면 이건 방송이에요. 근데 그거가 그냥 이거는 기존의 방송 개념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죠? 1인 방송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부 당국에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방송이라 그러면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해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자, 전통적으로 방송은 제한된 전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전파 자원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거잖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굉장히 공적 자원인데, 방송이란 너네들은 이 굉장히 귀하고 공적인 전파를 사용한 것을 위임받은 거야. 이거는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전파란 것은 굉장히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걸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부과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방송에. 근데 요즘 전파를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안 써요. 그렇잖아요. 방송의 개념이 조금 앞 페이지에서 봤다시피 제한된 전파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방송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을 자꾸 강조했던 이유는 전파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자원이야. 개인 게 아니야. 그죠? 사회 거예요. 그리고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정이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전파는 주파수 대역이 있어가지고 한정적이야. 쓸 수 있는 전파대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송사들이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부여해요. 너는 뭐 호출부를 얼마를 줄 테니까 전파대를 뭐 몇 킬로헤르츠, 뭐 메가헤르츠 대에서 사용해라. 그거를 이제 빌려준 거야. 권리를 위임받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엄격한 책임, 사회적인 의무감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어때요? 전파의 희소성 혹은 유한성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공중파, 전파 거의 안 쓰잖아.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그 콘텐츠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의 희소성이라든가 유한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공공성 명제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방송에는 정말 엄격하게 많은 규제와 제재를 했었어요. 왜?
이 공공성 명제 때문에 그래요. 전파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예를 들어 전통 매체 중에서도 그런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를 비대칭적으로 좀 심하게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대칭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골고루 규제를 했다는 뜻이고, 비대칭 규제라는 것은 방송에만 유독 엄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칭 규제가 방송에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굉장히 의무감도 많이 느껴야 됐고, 그 방송사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방송사들은 지금은 많이 좀 완화를 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옛날하고 다르다. 뭐 방송사 운영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라든가 아니면 광고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 비대칭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방송 혹은 언론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서비스라는 얘기도 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서비스를 사회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가. 근데, 자, 일반적인 서비스라의 개념은 뭔가 하면 내가 서비스를 줬으니까 그 서비스를 준 만큼 나한테 보상을 달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 내가 택시를 운전해서 너를 편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내가 비용은 100원 나왔지만 나는 너한테 그 서비스 비용으로 10,000원을 받고 싶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택시를 안 타더라도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더라도 목적지까지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면 훨씬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서비스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서비스의 개념이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뭔가 하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서비스 활동은 이런 식으로 그 돈을 가지고서 차등적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야. 이런 서비스들은 너무 가격의 차이를 두지 말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보편적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진입 장벽 없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자, 인간의 삶을 살아가려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수도. 그 상수도는 항상 어떻습니까? 공기업이 관리해요. 왜? 사기업이 관리를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칠 거야. 갑자기 물값을 한 10배, 20배 올려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이 말라서 사야 돼요. 그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그러면 보편적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최소한의 가격만 물고 그 물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도 좀 그런 성격이 강하고. 왜? 가스가 있어야지 난방도 하고 밥도 해 먹는 거고, 그죠? 전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저녁에 불이라도 켜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너무 민간 기업에 맡겨 놓으면 어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면 부자들이야 괜찮겠지. 그렇지만 그 수익이 좀 낮은 계층들은 어때요? 그러면 하루 종일 깜깜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맨날 추위에 들들 떨어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까지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2년 전 여름에 굉장히 더웠었죠. 그때 뭐 나라에서 전기값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에어컨을 좀 쓰고 싶으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약간의 보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야. 자, 지금 뭐 방송은 어때요? 원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었어요. 왜? 공짜였으니까. 원래는 전파만 국가가 소유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간한테 그냥 빌려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파는 공짜였어요. 그러면 TV를 시청하는 거 공짜라. 그러니까 전파는 그 방송사에다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위임을 빌려준 거지만
우리가 TV를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공짜란 말이에요. 과거에 공중파라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좀 편해지기 위해서 좀 채널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 케이블을 가입하게 되고 IPTV를 가입하게 되면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특히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2,000원 돈인가 2,500원인가 내면 기본 채널 한 30 몇 개인가 40 몇 개를 보여주는 채널이 있어요. 사실 요즘 물가에 2,000원이면 정말 거의 껌값이에요. 그런 게 바로 보편적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익성, 공공성의 명제 자체가 어때요? 많이 약화됐단 말이야. 그죠? 전파의 희소성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규제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성 명제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약화됐어요. 약화됐는데, 자, 아직까지는 비대칭 규제가 강하고, 그죠? 아직까지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어차피 우리 방송이 상업방송을 허가를 내줬으면 그 상업방송이 최소한의 그 생존을 위한 수익은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법적으로 그걸 막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그 면허권을 박탈시켜버려야 돼. 회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새로운 방송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략한 역사를 보고 뭐 가장 대표적인 획기적이었던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거 조금 살펴보고,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OTT 혹은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얘기로 이 부분, 요 챕터를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뭐 다 마치기는 힘드네요. 굉장히 저는 서둘러서 하는데 생각보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이고 뭐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차피 최근의 방송 서비스는 다 디지털의 바탕을 둔 겁니다. 컴퓨터 혹은 디지털의 혹은 통신의 바탕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상호작용적인 매체죠. 뉴미디어 혹은 디지털 매체는 무조건 상호작용의 바탕을 두니까 쌍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매체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그 초창기부터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인터넷 방송은 공중파가 주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초창기는. 그래서 KBS가 95년에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이제 그 재방송, 재전송이라든가 재배포 정도의 개념으로 출발을 해요. 95년에. 그러다가 이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같은 이제 시민 저널리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이제 방송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 게릴라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뭐 그러다가 이제 획기적인 판도라 TV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독립적인 방송사인데 그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누구한테 제공받는가 하면 주로 UCC 동영상들. 이걸 통해서 많이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존의 개념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는 겁니다. 자, 기존에 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혹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은 뭡니까? 방송사가 추가돼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고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UCC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라는 놈이 처음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사실 판도라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앞섰는데 사업 모델을 이제 유튜브처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어나서 하나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싸이월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우리가 굉장히 IT 강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굉장히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또 뭐 동창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무슨 스쿨인가? I love school.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한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IT 기업들은 뭔가 거기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확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란 게 결국은 판도라의 개념이 조금 더 발전된 건데, 그죠? 그야말로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야, 유튜브란 것이. 그리고 구글이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구글이 딴 거 없어요. 유튜브를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를 자기들이 이만큼 성공할 줄은 몰랐을 거야, 유튜브 자체도. 자, 2006년에 M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점 나오네요. 곰TV,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독립형 인터넷 방송의 전성기다. 2006년도, 7년도 요때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작자가 공급자가 되고 소비자가 제작자가 되게 하고 제작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 결국 쌍방향 방송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한번 볼게요. 트위터 방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사건 사고를 하나 찍어요. 영상으로. 휴대폰 다 카메라 있고 동영상 기능 되니까. 자, 그걸 가지고 트위터를 가지고서 그죠? 앱을 사용해서 생중계하는 겁니다. 또 리트윗을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확산시켜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도 합니다.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쌍방향적인 것이 2006년, 7년, 8년 이때 굉장히 히트를 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터넷과 통신과 모바일 방송이 이제 융합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팟캐스트가 또 새롭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2004년, 5년도부터 시작했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팟캐스트도 이제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은 거고, 이런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에 도움을 받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들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소셜 TV 혹은 OTT까지 출연하게 된 거고, 지금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나간 방송, 재방송하던 수준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한 10년 남짓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죠?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대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참 빨리 진화되고 발전돼요. 자, 기존 매체에 비해서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생산, 제공 가능하죠. 또 시공간 제약 없이 제공을 할 수 있고 소비가 가능해요.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이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게 되긴 했는데, 아까 우리 1인 독립형 인터넷 방송들 많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TV라든가 곰 TV 이런 것들이 M군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채널들인데, 여기는 뭡니까? 규제가 없어요. 방송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규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없습니다. 객관성 전혀 없어요. 굉장히 적은 멋대로 해요. 뭐 선정적인 거, 저질적인 거, 폭력적인 거 막 해요. 뭐 받기 위해서? 풍선 받기 위해서? 그게 돈이 되니까 참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심각하게 제재할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BJ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자, 앞부분을 봤을 때 얘들이 굉장히 초창기에 성공을 거두다가, 자, 200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왜 갑자기 다 이 뭐라고 할까, 힘을 잃게 됐을까? 수익 구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의 수익 구조. 유튜브가 뜨면 뜰수록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익 구조, 유튜브는 그나마 투명한 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투명하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BJ들, 초창기 BJ들이 다 유튜브로 떠나버리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사는 콘텐츠에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방송사의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된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 콘텐츠에 대한 객관성이나 규제 부분, 이거 선정성, 저질성, 폭력성 이런 부분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팟캐스트인데, 뭐 팟캐스트가 뭐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팟캐스트가 왜 성공했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열려 있습니다. 개방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제작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규제가 없어. 팟캐스트는 정말. 자,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배포가 가능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다운로드 되고, 특히 스마트폰 보급되니까 이제는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수위가 높은 거침없는 풍자나 유머가 들린 콘텐츠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방성, 편의성, 규제가 느슨한 거, 규제의 느슨함. 이게 팟캐스트의 성공을 가져왔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국내 팟캐스트 대중화를 시킨 주역은 두 개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두시 탈출 컬투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낙곰수.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잖아요. 이런 BJ들의 이런 저질성, 선정성, 폭력성 얘기를 나눴지만 마찬가지로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적으로 성공은 거뒀는데 책임감은 전혀 없어. 막 질러버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뭐 음모론, 김어준이 같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팟캐스트의 유명 팟캐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도 또 객관성 없어. 공정하지는 않죠. 철저하게 편향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발전 단계는 이제 디지털 TV인데, 자, 디지털 케이블에서 IPTV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발전 단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완성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자, 우리나라의 케이블, 그러니까 그 종합 유선 방송 정식으로 케이블 사업을 시작한 거, 과거에 동네에서 그냥 뭐 불법으로 하던 사업이 아니고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이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95년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빨리 발전했고 지금은 1,500만 가입자를 상회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2000년을 접어들면서 굉장히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만해요. 수평적 결합이라는 얘기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는 거고, 수직적 결합이라는 것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 수평 결합으로 거대 기업자, SO가 MSO가 되고 PP가 MPP가 됩니다. 멀티 SO, 멀티 PP. SO는 스테이션 오퍼레이터, PP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채널들, 개별 채널을 이야기하는 것은 PP고,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가지고 T브로드 뭐 이런 거 있죠. 푸른 방송, 이거는 SO예요. 스테이션 오퍼레이터. 자, OCN, 뭐 TVN, 이거는 개별 채널이에요. PP예요. 자, PP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PP가 누굴까요? CJ그룹입니다. CJENM이 우리나라에서 뭐 웬만한 인기 채널 한 절반 이상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PP인 거예요. 멀티 PP가 돼요. 옛날에는 채널 하나를 하나의 회사가 소유를 했다면 이 회사들이 큰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비싼 돈 주고 팔고 나가버리는 거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CJ그룹에서는 인기 있을 만한 걸 미리 선점을 쭉 해가지고 지금 오락 장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그램의 한 60-70%는 CJ ENM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SO도 어차피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 다 먹어서 삼켜버리죠. 그래서 큰 멀티 SO가 된 거고.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어느 쉽게 생각하면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대기업 돈 있는 애들이 작은 그 중소기업들 다 잡아먹은 거 아니냐, 약육강식의 체제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화를 초창기는 아날로그에서 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축 케이블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광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결국 MSO가 있어야 되고 MP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TV, IPTV 2007년에 도입합니다. 자, 쌍방향입니다. 이거는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킨 최초의 사례예요. 방송과 통신이 이제 결합한 거는 옛날부터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상용화된 것은 IPTV가 처음이다. 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IPTV를 보고 있는데 기존과 전혀 다른 개념의 TV.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거하고 이제 뭐 단순한 걸, 물론 케이블도 지금 많이, 처음에는 케이블이 그냥 그 상호작용성, 쌍방향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가 IPTV가 등장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할 수 없이 했고, 이걸 했기 때문에 케이블도 지금 IPTV처럼 쌍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케이블 업계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PP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SO는 크게 그렇게 돈벌이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매체와 결합해서 새로운 TV, 소셜 TV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우리가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 SNS도 TV를 보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소셜 TV예요. 소셜 미디어를 하는 텔레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소셜 TV.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이거 하려면 또 추가로 마우스 따로 사야 되고 키보드 따로 사야 되고 잘 쓰지도 않을 거면 그 비싼 거 뭐하러 사요. 또 그리고 그 인터넷 자체가 TV가 늦어요. 동굴이 같은 것도 추가 구입해서 또 달아줘야 돼요. 스틱형 동굴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의 속도를 또 올려줘야 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소셜 TV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추가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뭐 하여튼 좀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싶으네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